마음 고쳐 암 고치는 EFT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 사례, 암 환자 치료 EFT로 암 환자 치료한 사례들을 이제 쭉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5분의 기저 EFT 개정판 577쪽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갑상선 암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 사례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건 다 제가 한 거고, 요거는 저한테 이제 EFT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EFT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신수진 님이 이제 올린 사례인데, 보내준 사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여교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담을 신청했다. 첫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은 뒤 부분 절제 수술을 권유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갑상선 전체 절제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그녀는 수술보다는 자연 치유를 원했고, 갑작스러운 암 판정에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상황이 도리어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상담에 들어갔다. 참 좋은 자세로 처음에 잘 이끌어갔네요. 먼저 몸과 마음의 상관성에 관한 책을 추천했고, EFT로 내면 아이를 치유하면서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나갔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겪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행동 지침과 갑상선 암을 치료하기 위한 태도도 알려주었다. 첫 상담에서는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먼저 이런 암에 대한 저항감을 다뤘고, 그 다음에는 수술받기 싫다는 두려움을 다뤘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나는 상담에서 긍정 확언을 잘 하지 않는다. 나는 수술 없이 낫는다. 이런 확언을 일절하지 않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것에만 집중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냥 상처만 잘 풀어주시면 저절로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암이라는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일단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 긍정적 생각에 이거 억지 긍정은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주 1회씩 5번의 상담을 마치고 문자가 왔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종양의 위치도 안전하고 크기도 작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1년에 한 번씩만 초음파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분명히 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 2곳에서 강력하게 수술 권유를 했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찾아본 다른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맨 처음에 그녀는 수술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후유증도 심각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려버린 것이다. 앞의 사례는 EFT 상담가로 활동하는 신수진님의 사례이다. 처음에 수술이 필요한 암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단순 종양으로 진단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가 앞에서 말한 급진소태는 아니지만 암이 사라지다에 해당하는 사례다. 저번에 여기에 대해서 쭉 여러 사례들 제가 쭉 읽어드리고 설명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런 경우죠. 5주 만에, 그러니까 암의 성질이 5주 만에 바뀐 거죠. 이런 일이 종종 많더라 이거죠. 이게 쭉 사례들 분석해 보면은. 그러면 진짜 암이 단순 종양으로 바뀐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암이 아니었던 것일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내 경험상 초기 암은 이렇게 쉽게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 같다. 초기가 아니라 제법 큰 암인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례들이 보면은 이게 암이라는 거는 참 신비하죠. 항상 바뀔 수가 있다. 사례들을 보면 온몸에 퍼졌던 암이 극적인 경우에는 온몸에 퍼졌던 임파선 암이 며칠 만에 갑자기 며칠 만이 아니었죠. 하루 만에 갑자기 싹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건 엄청 드문 경우이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립선암. 요거는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79쪽에 나옵니다. 어느 날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60대 남성이 왔다. 그는 몇 년 동안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다. 그러다 1년 전에 혈액검사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다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또 혈액검사를 받으니 또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고 조직검사를 또 권유받았다. 그런데 그는 조직검사를 받을 때 한동안 소변도 못 보고 혈뇨도 나오고 고통도 너무 심해서 도저히 다시 이 검사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조직검사라는 게 그 살을 떼내는 거거든요. 그 전립선 그 부위에 조직검사한다고 살 떼고 나니까 뭐 죽을 고생을 했대요. 이분 말이. 소변도 못 보고 혈뇨 나오고 뭐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래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안 하자니 암을 키울까 두렵고 조직검사를 하자니 도저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1년 이상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살다가 내게 왔다. 이분이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진짜 어리 빠졌어요. 죽을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서 완전 어리 빠져가지고 온갖 걸 다 해보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게 오기 전에 용하다는 기치료도 받아보고 스님 통해 천도제도 지내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여전히 암과 죽음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살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로 암이 있는 불안장애 환자이자 암공포증 환자였다. 실제로 암에 걸리면은 불안장애, 공포증, 암으로 인한 불안장애, 우울증, 온갖 심리적인 증상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핵심 주제를 찾기 위해서 그의 인생사를 들었다. 시골 깡촌에서 형제 많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20살도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다가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극심한 생존의 두려움이 이제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 확 터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EFT로 이런 상처들을 몇 달 동안 지우자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 그러자 그는 조직검사의 이득과 손실을 더 나아가 전립선암 자체의 이득과 손실까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암 수술을 받으면 소변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수술로 얻을 이득이 크지 않다고 봤다. 치료가 끝나고 2년 뒤에 가족을 통해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치료 뒤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면서 만난 사람마다 EFT를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 정도의 전립선암에 수술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조직검사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편안하게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신 거죠. 근데 의사들이 이런 걸 잘해요. 의사는 딱 마음속에 의학 지식이 이제 따다닥 내려져서 오히려 의사들은 안 걸리면 치료 안 받는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환자들한테 권하는데 의사처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건 이 나이에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잘 살고 계신데요. 그분 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EFT 해서 자기 살았다고 EFT 하라고 EFT 전도사가 됐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EFT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다양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요거는 EFT로 암 자체를 치료한 게 아니라 암 검사 치료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극심한 갈등 불안들을 EFT로 잘 극복한 사례, 해소한 사례죠. 세 번째, 말기 유방암. 어느 날 40대 중반의 유방암 말기 환자가 내게 왔다.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발했고 뼈까지 전이되어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척추까지 전이되면은 하여튼 가망 없다고 보더라고요. 예. 처음 내게 왔을 때 그녀는 모든 의사들이 다 사기꾼이라며 온통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에 남편 친구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서 남편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거 말기암이야. 치료가 어디 있어.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의사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어떤 충격을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무슨 기계 얘기하듯이 무슨 자동차나 가전제품 수리하는 할 때 얘기하듯이 그냥 툭툭 내뱉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차 가지고 와서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못 고쳐요. 폐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게다가 이 의사가 이 남편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녀와 남편의 이런 배려 없는 말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친구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얘기 했다면서 저 새끼 저거 앞으로 절대 안 볼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강남에 무슨 암 전문 한의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또 실망했다. 요거는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81쪽에 나옵니다. 거기는 치료도 못하면서 돈만 밝혔어요. 그래서 거기 욕도 막 하더라고요. 의사들, 한의사들은 이게 참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많이 부족했고 현재도 계속 노력하는 중인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저도 애초에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으면서 저한테서 일단 먼저 이런 게 있지 않나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계산할 걸 찾고 그러는데 누가 잘못했다가 뭐를 떠나가지고 이게 저한테는 이게 전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도 의심과 반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심하게 치료를 시작했다. 의사 한의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도 잘 못 믿었죠. 처음에는. 그럼 그렇다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거지. 믿어주세요 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시작했죠. 상담하면서 들은 그녀의 인생은 참 비참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늘 차별받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집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갔고 고졸로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은 어머니가 다 써버렸다. 게다가 어린 동생까지 엄마 대신 자신이 돌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졸로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좀 받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하고 집에 오면 자기하고 한 10살 차이 난 또 어린 동생이 있었나 봐요. 집에 와서 걔 돌봤다 이게 살림하고. 그래서 자기가 벌은 돈은 엄마 다 쓰고 또 오빠가 있는데 오빠 대학 등록금 한 데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집이 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집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말만 자식이지 무슨 이 집 머슴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이번에 시댁에 엄청난 빚이 있어서 결혼생활 내내 15년 이상 시댁 빚을 갚은 거예요. 또 그 와중에 남편 억울해 또 직장에서 막 잘렸대요. 그러다 어디 다시 다른 데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통 분노와 불안과 억울함만 가득했다.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말기암 환자분들 보면 인생이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암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데 또 사는 것도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말기암 환자들의 삶이 이러했다. 그녀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렇다고 그다지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한 번도 사는 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으니까. 2달 정도 그녀의 이런 상처들을 EFT로 쭉 지워나갔다. 그러자 그녀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불안과 우울감도 확 줄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는 마지막 삶을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고자 전원주택을 샀다. 어디 시골에서 죽을 때 편하게 죽겠다고 전원주택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와 화해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정리했다. 나는 그녀에게 EFT로 암을 좀 더 치료해보기를 권했으나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만 되어도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그녀는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다. 그 뒤에 그녀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EFT로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졌음은 분명하다. 이게 이제 제가 치료했던 말기암 환자, 유방암 환자분 사례인데 지금 뭐 살아계신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몇 년 된 것 같은데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뭐 모릅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전화해서 지금 좀 어떠세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암 환자분들은 그 대단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잘 못 물어봅니다. 나중에 가족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아 그렇게 됐구나 돌아가셨구나 아니면 아 살아계시구나 건강하시구나 뭐 이렇게 듣는데 이런 분들이 암 난민이다. 치료할 병원도 없고 마음속에서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이런 환자들에게도 EFT는 좋은 치료와 위안의 수단이 된다. EFT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주거든요. 앞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직접 앞에서 설명한 건 외국 사례고 이건 제가 직접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보면 EFT는 최고의 호스피스 의학이다. 치료법이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둔 그 사람의 심정은 참 어마어마하게 뭐 복잡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EFT죠. 자, 네 번째, 폐암. 어느 날 넉 달 전에 폐암 판정을 받은 50세 여성이 찾아왔다. 몇 기인지 물었으나 그녀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암이라서 치료도 못 받고 속수무책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만 했다. 이분도 전형적인 암 난민이었다.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니 갈 데가 없어서 용하던 무당에게 살려준다는 말만 믿고 매달리다 사기도 당했고 이 암 환자들 이거 참 사기도 많이 당해. 이거 먹으면 좋다 해서 뭐 수천만 원 쓰기도 하고 어디 가서 또 뭐 기치료 받는다고 1억 썼다는 분도 있고 뭐 무당한테 가서 속기도 하고 뭐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뭐 어디 살려준다는 데만 있으면 돈 싸들고 뭐 시킨 데 다 해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뭐 이분도 뭐 무당한테 가서 엄청 치달렸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가슴 쪽에 송곳으로 콱 찌르는 통증이 수시로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살면서 힘들었던 일을 물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불안했던 일. 남편과 함께 30년째 하던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었던 일.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등을 얘기했다. 이런 상처들을 2달 동안 EFT로 지워나가자 그녀는 암과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웃기 시작했고 그렇게 극심하던 암 통증도 사라졌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던 사업도 정리했고 교회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다. 암은 종종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진통제도 안 듣는 경우가 많다.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 먹어도 잘 안 된 경우 많습니다. 이런 암 통증의 EFT는 종종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송곳을 콱 치는 통증인데 이게 EFT 하면 팍 사라졌어요. 암 통증이 왜 생기냐? 이건 사실은 뭐 근데 암은 아픈 암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전혀 안 아프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막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암 통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분은 오래됐는데 거의 이분은 치료해드린 게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초기 치료 사례인데 요즘에 오시면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암 자체를 완전히 급진소태까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요 때만 해도 뭐 저는 뭐 증상 완화되고 뭐 심리적 문제만 해결해주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괜찮다, 이 생각으로 요 정도 하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급진 소퇴를 목표로 이제 암 치료에 EFT를 쓰고 있죠. 제 입장이 이제 급진 소퇴가 일어날 때까지 EFT 해야 된다. 그게 요즘 제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암 환자분들 해보면은, 말 나온 김에, 여기 애청자분들도 이제 저한테 제 얘기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기쁘고 좋아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사는 게 기쁘고 좋아서 얼마든지 살고 싶다. 여기에 내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 분이 10%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암 환자분들 해보면은, 사실은 살기 싫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100%거든요. 말기암 환자들은. 그 말기암이 왜 안 낫냐? 지금까지 사는 게 전부 고통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나아서 다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살기 싫다 이러다가 말기암이 탁 생기는데, 그건 고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고치겠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면. 나는 꼭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기암이 잘 안 낫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암 자체가 안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어요. 반드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분은 평생 살기 싫다는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180도 전환을 선택한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게 이제 그 치료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제가 암 치료를 해보니까. 전에 했던 그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간암 말기로 오신 분이 있는데, 한 60 정도 되신 분이. 그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별로 안 살고 싶어요. 대신에 죽기 전에 고통이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EFT 해가지고 예상 수명이 3개월 있는데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말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이 말기암 환자분이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마음을 고치는 게 암 치료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그렉 앤더슨이 심리적 암을 고치는 6가지 전략의 심리적 태도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심리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